선언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외에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연구개발에 73조 원, 생산시설에 60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연평균 11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15,000명 뽑아 기술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생 협력도 추진합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들을 지원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 기간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의 기준도 낮춰 팹리스 업체의 소량 생산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4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은 이럴 때 잘하는 거다 했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삼성전자는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입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4% 정도에 그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반도체 비전 2030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사업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부진을 거듭해오던 현대차가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SUV 팰리세이드 등 신차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과연 현대차가 바닥 탈출에 성공한 걸까요?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깜짝 반등을 신고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8,2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1% 넘게 올랐습니다. 신차 효과 덕분입니다. 대형 SUV 모델은 팰리세이드의 본격적인 판매와 함께 G70, G90 등 제네시스 차종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8만 3,957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총 판매 대수는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SUV와 제네시스 같은 고수익 차종 판매가 늘면서 전체 매출 규모가 오히려 상승한 겁니다. 실적 부진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정 부회장은 신차 출시와 북미 시장 SUV 라인업 확대를 통해 올해를 V자 반등 원년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새로 나온 소나타 효과와 더불어 신형 제네시스 SUV가 쌍끌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쪽도 그렇고 현재 만난 SUV 차종이라든지 미국도 그렇고요. 가장 큰 게 역시 신차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후반기 쪽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노사 갈등 등의 변수가 많아 V자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내 소주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참이슬 출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다른 소주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5,000원대로 올라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정확히 소주 가격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6.4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첫 가격 인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은 병당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조정됩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원 부자재 가격과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1위가 먼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롯데주류 등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인데요. 출고 가격 인상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 등 소매 판매가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균 4,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 가격은 5,00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1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와 위스키 등 주류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맥주 업계에서는 오비 맥주가 지난 4일부터 카스와 프리미어 오비 등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5.3%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도 곧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스키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르는데요. 디아지오 코리아는 싱글몰트 위스키 가격을 15% 올리는 등 평균 8%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처럼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가입과 할인형 상품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올해 보험료가 한 차례 인상이 됐는데 자동차 보험사들이 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이 다수의 손해보험 회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이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는데요. 이게 이 보험료 인상에 앞서서 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를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겁니다. 현재로서 인상폭은 1.5에서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배경은 뭐죠? 사실 보험사들은 1월에도 이 3에서 4% 보험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기한 연장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추가로 더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재 입장인데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기한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례적으로 1년에 2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439만여 대로 1년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반면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직접 찾아서 가입하는 차량 대수는 1년 새 2.5% 감소했는데요. 아직은 이 338만여 대 오프라인 가입자 수가 더 많긴 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비대면 가입 성향은 2030, 20대에서 30대 층에서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비대면 채널 가입률은 각각 41.4%와 45.8%인 반면에 60대에는 16.4%에 그쳤습니다. 이런 비대면 채널과 특약 상품 가입 덕분에 지난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약 68만 원으로 1년 전 70만 원보다 3% 가까이 줄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와 재난관리, 경기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정은 기자, 이번 추경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오늘 확정해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6조 7천억 원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먼지와 산불 등 환경과 재난관리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 2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분야에 4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가 분명한 목적을 내세웠는데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요? 후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는 데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당초 목표치였던 15만 대 조기 폐차 물량을 4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0개에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정부는 이들 차량의 신속한 대중화를 위해 구매 보조를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5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 인력과 진화 인력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출연해 무역금융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최근
상용화를 시작한 5G 시장 선점을 위해 제작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조선업 등 위기 산업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로페이 시스템 확충,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도 편성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7천만 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은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도심공항 리무진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객들은 도심공항 리무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리무진 편을 예약 결제한 뒤 코엑스나 인천공항 무인 발권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녀 좌석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예매는 회원 또는 비회원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광역교통을 이용하지만 긴 배차 간격과 요금이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들의 불만 1위는 배차 간격이었고 비싼 요금과 부족한 노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수단은 광역철도였습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 측 과실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병원 측 책임을 30%로 판단하면서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 발생한 병원비와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후속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35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5,700명으로 1년 전보다 7%가량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8,200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 줄어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대기업들 실적 비상. 오늘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실적 부진이 예상된 곳들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평론가님, 네. 대기업들 1분기 실적들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대로 썩 좋지 않았죠? 그렇죠. 오늘 가장 화제가 많이 됐고 언급됐던 것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만에 적자가 나왔는데요. 네. 무려 1,3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막상 성적표를 꺼내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충격도 상당했었고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LC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끝났다. 이제 OLED로 빠르게 사업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사되면 다시 기업의 이제 가치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LCD는 완전히 따라잡은 데다가 네. 가격 단가도 떨어지고 중국이 또 OLED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같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좀 앞서더라도 중국이 바짝 추격하면 그 한 분야는 중국에게 내주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 3분기 만에 1,300억 넘게 난 이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한 회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과 우리와의 이 산업 교집합에 있어서 벌쳐지는 또 하나의 단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또 포스코인데요.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철강 시황이 부진했던 게 컸죠? 예, 그런 이유죠. 매출액은 연결 기준 16조로서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무려 19.1%, 순이익은 28.2%가 급감했죠. 순이익으로 따지면 약 30% 가까운 겁니다.
시황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올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품 가격에 이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탄소광이라든지 STS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결국 시황이 부진하니까 가격을 못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걸로 이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철강에서 이렇게 부진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트 파워라 해가지고 미얀마 가스전 같은 데서 호실적을 낸다든지 네.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호실적을 내므로써 1조는 넘는 이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속에서도 그나마 어떤 체면을 세웠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포스코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나마 이제 사업 다각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로 하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체면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었던 현대차라서 이번 실적에 관심이 몰렸는데 변호사님 모처럼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죠. 현대차는 뭐 굉장히 뭐 부응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깜짝 실적을 네. 발표한 거죠. 지금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0.4%가 증가했는데요. SUV 차량이라든지 또 고급 차량 이런 데서 선방을 했다.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매출액은.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고급 차량 이런 것들을 좀 팔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영업 비용 같은 걸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실적에서 아쉬워요. 네. 무려 한 8,2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의 미래 걱정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랬음에도 어떤 이런 뭐 우려를 불식시켰는데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현대차의 브랜드가 살아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향후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호실적의 바탕은 역시 이제 내수가 가장 컸다 그랬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절반의 성공 이 정도로 네.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그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열풍이 크고 네. 제네시스 G90 부분 변경 모델 이런 것들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가 숙제겠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어떻게 다시 글로벌에서 시장을 잠시 뺏어올 수 있느냐. 수소차와 전기차로 어떻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가 이제 앞길에 남아진 숙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는 내수가 도와주고 네. 이 내수 국민의힘을 발판으로 또 성공하고 이런 양상인데 이번에도 부디 좀 현대차가 잘 선방하길 뭐 기원하겠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올해 중에 현대차 이 절반의 성공을 꼭 넘어서서 온전한 성공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SK, 베트남을 잡아라. 베트남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SK그룹이 베트남의 빈그룹에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SK의 동남아 투자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SK의 베트남 투자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뭐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동남아 투자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산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의 2위 정도 하는 그룹인데요. 올해 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년 만에 배당을 뭐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SK그룹은 중국에서도 나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산업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말이죠. 그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동남아에 많이 매장이 돼 있거든요. 베트남을 네. 비롯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투자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이 빈그룹인데 평론가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뭐 베트남에서 가장 크다 민간 네. 기업으로 베트남에 어쨌든 공산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대 민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에 직접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체 시총의 한 21%.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삼성그룹을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시작은 우크라이나 뭐 식품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은 유통, 호텔, 부동산, 금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빈 그룹이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갈까? 이제 제조 쪽에서 스마트폰, 특히 자동차, 통신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빈 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증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유상 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 3자 배정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1조 2천억 어치의 주식을 일부 이렇게 주게 될 텐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1조 2천억 원 전체 유상 증자 중에 SK가 한 8천억 원 이상은 받아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런 네. 형태로 아마 진입을 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SK로서는 베트남을 전략적 국가로 삼고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는데요. 네. 평론가님, 이렇게 SK가 베트남 시장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네. 성장률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도가 남아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이 국가들을 쭉 봤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국민성입니다. 네. 특히 국민성 중에서도 뭐 교육열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야 뭐 근로자들과 노동 생산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베트남이 거의 1순위에 꼽힙니다. 어떤 네. 분석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네. SK그룹도 아마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의 성장률, 성장 전망률을 가장 높게 보고 이제 선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 빈 그룹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그 평론가님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빈그룹이라 그러면은 자회사 기준까지 합치면 한 23%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의 어마어마합니다. 삼성그룹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연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빈그룹의 총수의 동생이 뇌물을 준 혐의로 전격 체포가 됐다. 뭐 이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제 이번에 국영 이동통신사인 모비폰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수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베트남은 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크게 파장이 또 이어진다면 기업의 어떤 위험부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총수 일가가 뇌물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투자에는 또 영향이 없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거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 5개 회사에서 SK에서 이미 동남아에 여기 투자할 돈을 지금 또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SK그룹 총수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총수까지도 또 이것이 또 연루가 된다든지 내지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루가 되면 상당히 기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은 미치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네.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지금 이번 투자가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베트남 말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 SK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까지 뭐 확정은 안 해주고 있지만 네. 베트남에 조금 집중하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마산그룹 2위입니다. 네. 마시안에는 한 5천억 이상을 역시 지분 투자를 해 있고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보다는 SK처럼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군요. 가장 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글쎄요, 곧 한 2, 3주 내에는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의 베트남 진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봅니다. 금소주와 금겹살. 요즘 장을 보러 가면 돼지고기 가격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인데요. 잠깐 영상부터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예상치 못한 가격에 올라간다면 전 안 먹어요. 이게 굳이 막 그 정도 가격을 내서 소주 먹을 거면 차라리 안 먹죠. 평소에 먹던 거니까 뭐 평소보단 좀 줄여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아예 안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먹을 정도로 인상을 하면은 아마 삼겹살 대신 다른 걸 먹지 않을까. 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대체품을 찾겠다는 소비자들까지도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소주 가격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먼저 돼지 가격 요즘 한번 보셨어요? 장 보시거나 할 때. 저건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네.
삼겹살만 오르든지 소주만 하나 올라야 되는데 둘 다 같이 오르면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맥이 이제 합치면 10,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삼겹살은 한 달 새에 한 30% 올랐다 그래요. 네. 금방 이제 뭐 그 어떤 중국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확산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른 물가도 중요합니다만은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겹살 오르면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수입 소고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은 삼겹살이고 수입 소고기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네. 빨리 좀 내려야 될 텐데요. 삼겹살만의 그 네. 맛이 있죠. 네. 네. 평론가님, 네. 방금 뭐 변호사님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소맥 가격이 이제 또 10,000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미 맥주가 네. 전격적으로 5%, 5.3%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겁니다. 현재 이제 소주 업계 같은 경우에 1위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입니다. 뭐 이건 뭐 브랜드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참이슬 가격을 지금 6.45% 네. 추고가 인상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소맥이라고 하죠. 폭탄주를 마실 때 소주와 맥주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10,000원 이상 더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뭐 네. 약하게 타서 드시는 분들 맥주를 더 시켜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소주 인상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인건비 많이 올랐다. 또 재료비 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이 주류 업계는 이 얘기하는데 그동안 3, 4년간, 4, 5년간 못 올린 거다. 그거 지금 올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주류 업계 보면 문제가 1위가 올리면 적어도 한 2개월 내에 2위가 네. 또 올립니다. 그래서 바로 뭐 기자들이 2위인 롯데주류 뭐 처음처럼을 가봤는데 아직까지 롯데주류는 우리는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 돼지고기라고 하면 사실 다른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서민 입장에서도 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피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돼지고기 값이 물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그플레이션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친숙한 우리 네. 국민에게는 특히 삼겹살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 이제 튀김이 되겠죠. 네. 치킨 정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이 열병이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된다면 여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돼지 수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돼지 수의 사육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중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돼지고기 가격을 지금 쉽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이 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네. 이제 작년 겨울, 올 초, 연초까지만 해도 이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아마 예측을 잘 그렇군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가 전체 중국 돼지의 한 8%가 이 살처분을 이제 됐거든요. 이게 점점 전염병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전문가에 따라 조금 다른데 현재 이걸 못 잡는다면 중국 전체 돼지의 20%는 이걸 살처분해야 된다. 또 어떤 전문가는 지금 30%까지는 죽여야 실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닭고기와 함께.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10% 넘어서 20% 정도의 돼지가 급감한다면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돼지고기를 다 끌어들일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돈육 선물이라고 해서 3개월치 같은 경우가 30%가 선물 가격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현재 국내 삼겹살은 이제 최근 일주일에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이전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사들인 거고 중국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잡히고 계속 이런 돈육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이제 당장 다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피부에 확 느낄 정도의 이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상당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 만나면 뭐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삼겹살에 소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됐다니까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박사님,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쉬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보통 글로벌 협회에서 반도체를 분류할 때는 네. 7개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친숙한 메모리 반도체이고 네. 그 외에 뭐 빠르게 언급을 한다면 개별 반도체, 광학, 센서, 아날로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직 IC 등 6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종류가 많네요. 메모리가 네. 아닌 걸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메모리가 아닐 B자에서 네. 비메모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가 또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소자 중에서도 컨트롤해주고 연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통제하는 브레인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아닌 6개 중에서 굳이 뽑는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로직 IC 2개 정도를 묶어서 크게 본다면 그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 교수님, 현 시점에서 이 분야들, 그러니까 메모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뭐 메모리는 뭐 절대 강자고요. 네. 두 개를 다 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18년도 세계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랬죠. 네, 그러다 이제 이번 1분기에 인텔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네. 1등을 뺐겠지만, 그래서 뭐 메모리 강자로서 절대 강자돼 있는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1등 자리를 뭐 아쉽게 내줬습니다만은 메모리 뭐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비메모리가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삼성 내부의 이 매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비메모리 쪽이 한 20% 되고요. 낸드 프레시가 한 30%, 그다음에 이제 D램이 50% 정도를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자료는 1%, 어떤 자료는 3%, 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이 뭐 진짜로 이 생각하기 싫은 숫자들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조금 더 굳건한 이 반도체 전체의 절대 강자로 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반도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20% 정도다. 네, 지금 네. 매출로 봐서는. 네, 매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번에 대규모 투자 방안은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리는 이제 굉장히 호황, 아주 슈퍼 호황 주기를 끝내가면서 사실 0.3에서 1% 정도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3%에서 5% 정도가 가는데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뭐 이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그런 아까 연구원께서 말해주신 이 시스템, 그다음에 이 로직, 그다음에 연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한 우리의 이제 향후 5년 동안 5% 이상의 연평균 지금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어디 있냐 그 문제죠. 네, 연구위원님 그동안 사실 이 반도체 부문에서 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우월한 그런 점유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양사 합치면 72% 정도 네. 되고요. 낸드는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 72%.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런 점유율로도 메모리 반대체원 많음으로는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겠죠. 우리가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최근에 메모리 시장이 커진 거는 단순한 가격 효과였거든요. 시장이 실제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2년을 제외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가 조금 안 됩니다.
최근에 34까지 올라간 거는 이제 가격 효과에 의한 거품인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한 80% 정도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강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4바퀴 중에서 3바퀴는 포기하고 바퀴 하나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계속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거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향후에는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이렇게 독립된 칩으로 해가지고 기판에 꽂히는 그런 형식보다는 하나의 단일 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융합되는 거죠, 반도체 그렇군요. 자체가. 그럴 경우에 비메모리를 잘하던 업체들이 메모리를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메모리를 잘하는 업체들이 비메모리를 습득해가지고 퀄리파이를 높이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따져보면 비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라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메모리 훨씬 더 단순한 공정과 여러 가지 설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메모리만 잘하던 업체들이 향후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차 시장도 봐도 그래요. 지금 네. 이제 1등, 2등이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3등이 이제 마이크론이고 4등이 나냐인데 마이크론 나냐는 진짜 초격차라는 것들을 뭐 몸서리치게 지금 느끼고 있어서 사실 여기가 지금 최근에 감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 분야는 뭐 다른 조치 필요가 없는 거죠. 3, 4위가 지금 못 쫓아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로 가자 그러면 사실 이제 웨어러블,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보이게 성장을 하니까 이쪽을 가야 되는데 삼성이 그럼 지금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2005년부터 파운드리 시작했고요. 삼성 내부에도 시스템 LSI라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 파운드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 웹 설계도 이 디자인도 설계도 해서 계속 이제 실력을 쌓아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메모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어떤 관심이 덜한 거지 계속적인 실력의 축적은 계속 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가야 한다. 이게 두 분의 말씀이었는데 정부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강조하는 게 이 신성장 동력, 비메모리 산업 육성입니다. 잠깐 문 대통령 발언 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전에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의 방안과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제 뭐 선제적으로 이 뭐 정부가 끌고 가거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세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를 이제 키운다는, 특히 이제 수소 경제 가는 부분들도 이 기업체의 그런 육성 방안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두 개 아주 흔치 않은 방안인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뭐 이 회의 때 한 말씀을 하니까 산자부에서 한 달 만에 계획을 나오겠다 그러는데 야, 이게 한 달 만에 나올 거면 벌써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비메모리 하자 그래서 1998년도인가요? 그때 시스템 IC 2010도 있었고요. 시스템 IC 2015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한 달 만에 나올 비메모리 육성 방안 제가 써도 1시간이면 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 원래 당초에는 이 정부의 육성 방안과 함께 이번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공개 시점을 좀 앞당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과거에 정부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었지만 공무원들의 엘리트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반도체를 잘하는 분들만큼 좋은 플랜을 줄 수는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고 어떤 네. 나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먼저 그럴 수 정부의 있군요.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정부에서는 가장 앞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기업들은 삼성과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안다면 그것들을 이제 향후에 발표할 그런 정책에 오히려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시 오늘 발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비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 체제가 기존의 메모리랑 이제 새로 이제 확장을 할 비모리랑 완전히 다른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략을 내세울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비메모리가 그동안에 좀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고 캐치업할 수 있는 것에 우선 관심이 있었던 그렇겠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20여 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갖고 있는 생산 공정이나 여러 가지 제품군의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규격이 전 세계적인 이제 세덱이라는 그런 반도체 규격이 정해지면 네.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내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 사갈 사람 사가시오라고 말하면 되는 게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규격과 그런 모든 것 스펙들을 네. 먼저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탁해서 만드는 시기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주문식을 만들다 보니까 동일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구조로 돼 있는 공장 구성에서는 그런 다양한 품목을 소화하는 게 쉽지가 일단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같은 레시피로 하루 종일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위탁 생산하게 되면 올 때마다 제품마다 다른 레시피를 해야 되면 그 엔지니어라든가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고 날 위험도 높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300mm 웨이퍼를 써야 될 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6인치나 8인치 같은 과거에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하는데 국내 대부분의 팩트는 이미 다 12인치로 다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가지고 수지 타산이 많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설비 투자는 60조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평균 6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발표한 스코어보드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 삼성전자 설비 투자 4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에 60조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별로 안 하겠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서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보다는 네. R&D와 설계 능력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은 기존에 있는 라인을 파운더리를 일부 쓰듯이 네. 병행해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정부와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런 이 디자인하는 회사들, 패블리스 회사라죠. 네. 예, 그런 것들이 한 200개 정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패블리스의 그 반도체 이제 이런 전문 이 설계 회사가 상장사가 24개인데요. 네. 사실 작년에 굉장히 반도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4개 중에 13개가 영업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자른데요. 사실 삼성에서 이렇게 뭐 주변들과의 그런 어떤 상생 문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스템 IC 2001호 같을 때 문호 개방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패블리스들이 삼성에다가 이 파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못했습니다. 영업 비밀이 새나갈까 봐.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줄 부분들은 이렇게 네. 상생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2010년, 2015년도에 그런 전개됐던 정책에 있어서의 교훈, 실패, 성공 요인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좋은 상생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만 해도 벌써 이런 패블리스 이런 게 1,300개예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 나오는 것들을 진짜 네. 정부가 같이 도와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간 반도체 위탁 생산은 사실 인텔이라든가 퀄컴 등 해외 대형 고객사에 치중이 됐었는데 연구원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국내 중소형 설계 업체로도 이게 확대가 되는 거네요.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시스템, 비메모리 업체를 키우려고 할 때 네. 결국에는 뭔가 위탁을 해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두고 기반을 좀 확고하게 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현실이 있냐면 결국에는 파운더리 같은 곳에
우리 위탁을 하는 것들은 보통 팹리스 기업들이 하는데 국내 팹리스 수준은 굉장히 지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도 이미 한 시장 점유율이 13% 정도 되는데 한국 점유율이 0.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한국의 팹리스 탑 10 업체의 매출이 중국의 5위 업체보다도 작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해야지 특정 한두 기업한테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자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중무형 반도체 에이직이라 그러는데 그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두뇌 같은 거를 생산해 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완성 제품은 다른 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 묘한 이 소위 말하는 그 이해관계가 그렇겠네요. 좀 얽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네요.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네. 삼성전자 이거 분할해야 된다. 뭐 반도체 회사, 전자회사, 통신회사 네. 이걸로 나눠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구위원님 이번에 이제 국가 차원에선 어떤 지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규제 같은 것도 풀어주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면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했지만 그것처럼 어떤 개개업이 갖고 있는 IP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정도 되는 대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자금이라든지 그런 IP 같은 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차라리 삼성전자 오늘 발표한 것들이 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정말 그 주체가 되고 또한 때로는 객체가 될 수 있는 기업들하고 먼저 의논하면서 기업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네.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면서도 때로는 네. 그것이 나한테 부담과 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당사자인 기업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좀 좋은 말씀 다 네. 해주셨고요. 조금 우리 국산 장비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실력들은 나오고 지금 뭐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는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사실 장비 싸움이고요. 우리나라가 장비로는 세계에서 매출 1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산화는 20%밖에 좀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도 같이 주변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같이 육성해 주시고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은 우리 이제 1983년도에 우리 이제 반도체 처음 만들었을 때 삼성이 부천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반도체인의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외우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거기 일본이 뭐냐면 울림이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려라. 그걸로 이 반도체가 이렇게 큰 겁니다. 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번 비메모리 투자 계획,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주입니다. 현재 전국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mm의 적은 양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리는 비의 세정 효과로 오후에는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인 오전까지는 충남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일부 지역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이들 지역으로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이 15도를 보이며 온화하겠고 낮 기온도 대전과 청주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과 울릉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 18도, 제주도는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